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시댁과 절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아닌 바로 남편의 몫이었죠. 남편에겐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가정의 형제 같았죠. 하지만 제가 처음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남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형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그 집안의 공기는 묘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뭔가 말 못할 긴장감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형은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도 묘한 권위가 묻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만큼 당연히 형의 말에 어느 정도 존중을 표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라 거의 억압에 가까웠습니다. 형이란 사람은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마저도 첫째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남편의 형은 처음부터 저희 관계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왜 형이 그토록 남편의 연애와 결혼에 방해를 했는지 그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결혼을 할 뻔했다가 파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남편 입을 통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조각조각 전해 들었는데 들을수록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혼은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날짜도 잡았고 친척들에게 인사도 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문턱까지 갔다가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형이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한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그 사람에게 사기 연애를 당했답니다. 돈을 뜯긴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 그리고 삶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뒤흔드는 배신이었죠. 그때 형의 얼굴엔 늘 기대와 설렘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새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쓸 그릇을 사러 다니고 결혼식에 초대할 명단을 만들면서 행복한 상상을 쏟아내던 시기였죠.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집도 비어 있었고 SNS 계정, 전화번호 모든 게 송두리째 끊겨 있었다고 하죠. 처음엔 잠시 화가 나서 연락을 끊은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형의 돈을 통째로 가져간 뒤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형이 잃은 돈만 2억 원. 더 큰 문제는 여자가 돈을 가져가면서 형만 털고 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를 며느리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함께 하던 사람이었고 가족처럼 믿었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3억 원.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뭐 어쩌랴.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나중에서야 경찰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결혼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 결혼 준비를 핑계 삼아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은 그 일로 크게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배신은 단순한 실연이 아니었고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끊어버린 사건이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형은 변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저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마치 자신이 두 번째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또다시 배신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연결된 강박의 대상이었죠. 고소를 했지만 그 여자는 감옥행을 택했고 결국 돈도 사랑도 믿음도 잃어버린 채 형이란 사람은 오랫동안 방황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아팠겠죠. 속상했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 때문이었는지 저란 사람이 처음 인사를 간다고 했을 때 형이란 사람은 말리고 들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로 여자를 들이지 않겠다고,
만일 저를 드리고 싶으면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 떼어줬습니다. 출신, 학교 직장, 그리고 제 등본, 초본 다. 그런데도 동생이 자신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지 형도 그리고 시어머니 될 분도 자꾸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저 사정을 알고는 좀 기다렸었는데 결국엔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웠고 다들 저를 취조하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저는 이해를 했기에, 그리고 제겐 이제는 아주버니가 되는 거잖아요. 식구가 되는 것이기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저분이 상처를 이겨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큰 오산이었죠. 겨우겨우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이상한 것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당시 저는 현금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미리 당첨이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결혼할 거면 제 돈과 남편의 아파트를 형님 앞으로 해놓으라는 시어머니. 자신은 필요 없지만 아들이 헛헛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집을 형님에게 주고, 그리고 형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그 사기를 당했던 여자와 살려고 마련했던 집이라며 그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에게 주기로 했다고. 그럼 그 돈을 보태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테니 합가를 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만일 그게 아니면 결혼 허락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자기야, 아니 왜 내 돈을, 그리고 자기 아파트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저 일로 인해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절연을 한 채 저와 결혼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실 너무 어이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그리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 시댁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 또한 남편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김서방이라는 호칭조차 정중히 애정어린 톤으로 부르며 늘 마음을 쓰셨죠.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꼭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를 챙겨 놓았고, 혹여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약이나 건강식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님의 마음속엔 항상 조심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이렇게 하면 혹시나 김서방이 사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쓸쓸해 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저에게 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죠. 그리고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시댁에 가끔 연락을 했죠. 전화도 걸었고 찾아가기도 했고 명절이 되면 꼭 선물도 챙겨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정성이면 충분히 닿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에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비난, 그리고 남편을 빼앗아 간년이라는 말. 하지만 저는 끝까지 노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시댁을 향해 노력을 쏟아부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건가? 3년 동안 수없이 전화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찾아가도 돌아온 건 차가운 말투와 쏘아붙이는 말뿐이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해오다니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전화를 타고 흘러나온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큰둥하고 심지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 시어머니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디냐? 저는 기분을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에요. 그러자 돌아온 말은 생각지도 못한 날선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집이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만 일 시키는 거니? 어? 지금 우리 아들만 빡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도 이랬었잖아. 왜 너는 퍼지러 놀고 있는 거야? 어?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죠. 남편은 사실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시댁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솔직히 말하기로 했죠. 원래는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거래처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국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대학을 다닐 때도 저는 늘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은 저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대로 회사를 이어받으려면 중국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은 정말 관계, 즉 관시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거래처와의 만남에서 나오는 첫인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방식,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그 모든 걸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떠났고 수많은 밤을 외국 땅에서 울면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 일을 맡기기로 결심했죠. 이건 단순히 남편을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회사를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주저없이 받아들이셨고 남편은 그렇게 회사에 들어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 다 설명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전까진 불만과 화로 가득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잠깐의 정적만이 흘렀죠. 그리고 아주 짧고 간결한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좀 와라. 남편이랑 같이. 남편에게 바로 말을 했고 이제는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되기 하루 전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나만 오라고 하네. 자기는 좀 나중에 보자고 하셨어. 정말? 아니 그때 같이 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창피하니까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나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자기가 우리 집에 어떻게 썼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 고마워. 그런데 아는 척 일부러 안 했어. 좀 민망했었거든. 알았어. 그럼 자기만 다녀오도록 해. 그게 편하면.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너무 잘 됐어, 자기야. 가서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 다 털어놓고 풀기를 바라. 알았지? 결국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가 됐거든요. 식구들끼리만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은 부스럭거리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만 하고 나오는 평소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셔츠도 다려입은 모습이 낯설 정도였죠.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부디 별일 없기를. 그리고 저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당연히 남편 혼자 돌아올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는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람이 앞섰지만 저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서 오세요. 말은 그렇겠지만 속으로는 살짝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전화라도 미리 좀 하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시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번 둘러보셨죠.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그렇다고 아주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네. 아,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정리해 뒀을 텐데. 아니다. 평소 모습을 봐야지. 거짓된 모습을 보면 쓰겠니? 얘, 너 진심이니? 나 예민한 거 알잖아. 그런데 이 꼬라지인 집에서 나보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나를 데리고 온 거야? 아, 엄마, 우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야, 내가 말할게. 있잖아, 그게. 네? 어머니가 여기서 사신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왜 그러니? 내 아들 집에서 이제 내가 좀 산다는데 기분 나쁘니? 여기 내 아들 집이잖아. 내가 지금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남편이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완전 개 어이없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반응은 더 개 어이없었습니다. 자기야, 좀 늦었지. 얘기가 좀 길어졌었어. 그동안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걸 듣느라. 우리 형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생겼대.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형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도 자식 도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를 바로 모시자는 건 아니고 지금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엄마를 모시면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 안 해도 되고 엄마를 모시지 않으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같이 사는 게 나으니까 엄마한테 한번 우리 집을 보라고 한 거야. 아니, 아들, 너 왜 이렇게 절절매듯 얘기를 하니? 너 얘 허락받고 사는 애니? 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웃어. 나 가야겠다. 어우, 기분 나빠. 얼른 택시 불러줘. 나 집에 갈 거야. 10분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셨고 저와 남편만이 자리하게 되죠. 놀라운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 지원이라니, 그리고 합가라니? 이건 제 생활이 변해도 너무 변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놀랐지?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부탁할게. 아마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뭐라고? 뭘 부탁을 해? 누구한테? 누구긴 장인어른한테지. 나 장인어른한테 내일 딜을 하려고 해. 뭐라고? 딜? 앞으로 후계자는 나잖아. 지금 나 아니면 후계자 될 사람 없잖아? 우리 형 진짜 똑똑하거든? 형이랑 같이 일하게끔 해달라고 하려고. 나보다 형이 더 똑똑하니까 우리 형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지? 만일 이거 안 들어주시면 월급을 인상시켜 달라고 할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뭐? 1,000만 원? 너 지금 진심이니? 진심이지.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딸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먹여 살린다고 말을 해야지. 나 자식 노릇하고 싶어. 들어주실 거야, 분명히. 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 형을 우리 아빠 회사에 더 높은 직급에 꽂아달란 말이었고, 그게 싫으면 월급 인상을 해줘라. 혹은 다 안 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그걸 지금 이해해달라? 코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미쳤나 싶을 정도로요. 너 미쳤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라고? 왜? 아니 내가 그 정도도 못 봐라? 나 너 선택하느라 우리 엄마 형을 버렸어. 그럼 이젠 네가 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따라. 적어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따르라고.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죠. 무슨 대화를 나누든
이 상황이 저를 위한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핸드폰과 지갑만 챙긴 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곧장 친정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앞에 앉아 모든 걸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데 난 이 선택지 중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계속 울리던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저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하자. 그동안 나로 인해 희생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니네 집안 사람들한테 돌아가 봐. 자식돌이 하라고. 그렇게 원하는 줄 몰랐었어. 그리고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줄도 몰랐었고. 뭐라고? 이혼?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회사는? 장인어른이 알면 너 이거 혼나. 지금 뭘 알고나 하는 말이야? 장인어른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에헴, 김서방. 지금 자네 뭐 하는 건가? 우리 딸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나 본데 내가 알면 뭐가 혼이 날까? 허허허. 김서방. 자네 능력 출중한 건 나도 알고 있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김서방 아버지가 아니고 내 딸 아버지거든. 내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 김서방 앞날이나 걱정하게. 그리고 사실 내 딸이 더 낫네. 자네보다. 그저 내 딸 생각해서 잘한다 잘한다 한 거지. 몰랐나? 그렇게 몰랐었어? 아니 장인어른 정말 이러실 겁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는 너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자식 노릇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 자식 노릇하면서 네 엄마 모시고 살으렴. 안 말려. 그동안 나랑 살아주느라 고생했어. 이제 잘 가렴. 안 붙잡아 아저씨. 남편은 당연히 이혼을 쉽게 해줄 리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시간을 끌고 조건을 따졌죠. 그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중 아빠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횡령은 정말 큰 죄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만한 거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결국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횡령권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빵빵하게 받아냈죠. 남편은 결국 아파트까지 빼서 돈을 마련해 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식구들과의 절연을 끝내는 순간 저와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제 삶을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남자? 그딴 거 이제 제 인생엔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 그리고 회사 그것만이 제게 남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